네, 시작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생태정치 포럼의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린 테이블 4일차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린 테이블이 열리고 있는 시흥숲은 어젯밤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큰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잣나무와 향나무도 부러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그쳤지만 나무에서 내리는 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숲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숲의 바닥에 있는 씨앗과 새싹들이 작은 동물들이 봄의 눈을 먹고 동면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생태정치 포럼은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정치의 영역에서 찾고 있습니다. 숲에 봄이 오고 있는 것처럼 정치의 영역에도 봄이 오고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사람들에게 분노와 환멸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사람들과 숲속에 식탁을 차리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린 테이블 이야기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태 정치가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생태적 문제들을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와주신 분들께서 생태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개편 방안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기상청을 통합한 기후숲 생태부의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모델처럼 작지만 강한 부처의 가능성도 이야기했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도 다루었습니다. 숲이나 습지의 보전에 관해 이야기하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도 짧게 다루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증가와 유기의 문제, 야생동물과의 공간 분쟁, 조류의 유리 청충돌과 같은 무의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정책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손님들을 모시고 숲과 가까운 곳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숲, 마을 숲, 도시 숲에서부터 다른 나라의 숲까지 우리는 숲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들은 얼마나 거대하며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프닝 멘트는 여기까지고요. 각자 오신 분들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어디서 오셨는지 이름이나 하고 있는 일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정치 포럼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봤으면 좋겠는지, 무슨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싱가포르에서 온 에미리 마리 임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작은 국제 기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모자라지만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림 분야에서는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어, 어, 중국에서 왔어요. 한지우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서울대학교 박사 졸업했어요. 저는 관심 있는 분위기 기후 변화 생태계 서비스 예요. 어,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윤여창입니다. 그 서울대학교에서 산림경제학 강의하다가 3년 전에 정년 퇴임했고요. 지금은 자연과공생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에밀리 마리하고 한지영 두 분이 오셨는데 예,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제 또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한국의 생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어,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돼서 반갑고 주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가 돼서 어, 과거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를 주는 그런 입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개발도상 국가들과 예, 이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생태 정치에서 이런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에,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생태정치 포럼이 화기애애하게 좀 자유롭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 공생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희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요. 저는 숲이 인간에게 주는 가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러한 산림 쪽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미라고 하고요. 저도 한국에서 자고 날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사실 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음, 산림 쪽에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좀 많이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 쪽 문제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공부를 왜 하는지 좀 많이 궁금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아 쪽의 국제협력, 산림 쪽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기후 위기가 전 지구적 문제니까 각 국가 협력에서 어떤 거를 같이 협력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들이 좀 젊은 분들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각자 말씀 주신 주제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어, 산림 분야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한 한국의 역할,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 숲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 이런 것들 말씀 주셨어요. 대학원생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 좀 대학원생으로서의 삶 이런 얘기도 슬쩍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조금 가까운 얘기부터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을 숲이나 도시 숲 이야기 같은 것부터 출발을 해서 좀 기후 변화의 이야기까지 갔다가 이제 그런 왜 국제 협력이 중요한지 이런 흐름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가까운 곳에 관한 숲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혹시 김희연 연구원님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숲이 네.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아, 근데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게 제가 치유의 숲에 분들이랑 같이 일한 적이 있었는데 치유의 숲 분들이 이거 이 얘기 해도 되나? 병 들어가고 있다고 뭐 그런 농담한 적 있었고 농담입니다. 네. 근데 숲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숲을 마냥 사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얘기 조금 들려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숲을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게 된 게 제가 어릴 때 나고 자란 곳이 저기 경상남도 산청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 뭐 해도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제가 어릴 때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부모님은 인천에 사시고 저희가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게 몸이 안 좋아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자라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산림이 제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지렁이 있잖아요. 어린 지렁이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이제 잡으셔가지고 저를 그걸 다려서 그게 토룡탕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였더니 이제 힘도 세지고 건강도 괜찮아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
입학을 할 때가 돼서 다시 인천이라는 곳에 오게 됐는데 도시랑 그러니까 산청에서는 숲이 뭐 놀이터였고 제 삶의 터전이었는데 도시에 오니까 완전 숲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람들이 숲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숲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숲을 공부하게 됐고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돈으로 계산이 되거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숲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숲의 가치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막연하게 숲의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다가 보니까 계속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음, 어, 정부나 연구기관 정부 산하 연구기관 쪽에서는 산림을 산업이랑 연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이랑 연계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그리고 거의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보전을 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돈이 많이 되지 않으니까 어, 저 거의 산업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을 보고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작은 연구소에 이제 일하고 있는데, 산림을 보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요즘에, 어,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음, 잠시만요. 이거 마이크를. 네. 나이가 어리시죠? 저 90년생이에요. 근데 지렁이를 먹으셨다는 네. 게 진짜 충격적인데 산청이래요. 지역 비하인가요? 네. 제가 산청이기 때문에. 아, 고양이라고 네. 굉장히 충격적이군요. 네. 근데 그걸 또 우려내면 우유처럼 뽀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를 먹고 자랐죠. 제가 숲에서 겪었던 고통에 관한 이야기 해도 되나요? 굉장히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군요. 네. 저는 생명숲에서 한 2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1년 반 정도 일을 했는데 그때 그때 되게 힘들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잘려나가고 있는 가로수에 관한 문제들이었어요. 가로수들이 막 가지치기를 매년 되게 거칠게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뭐 전깃줄 아래를 지나면서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뭐 저는 활동가로서 막을 수 있지만 제가 없어지거나 뭐 모든 지자체에서 또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인 영역에서 좀 해결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태정치 포럼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이 기회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정책과에 관련된 접점들, 그런 것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음. 혹시 고통을 받았던 부분들이 되게 여러 단계에 있었을 텐데, 이런 왜 규정이 이렇게 돼 있지?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지? 정책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어, 숲에 관한 정부 정책. 어, 가장 최근이라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2022년에 문경세제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문경시에서 발표를 해서 어, 환경부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때 환경부에 생태 자연도 조사를 다시 시행하자고 문경시에서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경세제 상층부에 이제 정류장 설치하는 그 산림에 대해서 생태 자연도를 재측정하자고 했던 건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1등급을 항상 유지하고 있던 산림에 대해서 왜 재평가를 해야 되냐 해서 기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경시에서는 그 케이블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 산림청에 이제 숲가꾸기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숲가꾸기 사업에서 그 기후변, 미세먼지 저감 공용 숲가꾸기라는 아,
미세먼지 저감이었나 아무튼 그런 숲가꾸기 명목으로 산림청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문경시에서 이제 숲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일부 산림에 대해서 벌목을 했어요. 그래서 벌목을 한 뒤에 이제 환경부에 다시 한번 생태 건강성 평가를 다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이 신청을 해서 다시 시행을 한 거죠. 이 신청을 해서 다시 시행을 했는데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2등급 나온 거를 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했는데 거기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문경 세제 케이블카 사업을 이제 시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그런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은 숲의 건전성도 높아지고 숲이 좋아진다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확대하고 있는데 그거 생태 건전성을 평가하는 환경부에서는 오히려 그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1등급이던 산림이 2등급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거를 등급을 낮추는 게 어떻게 숲의 건전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건지 어, 그게 숲가꾸기라는 사업을 통해서 그러는 사업을 하시거나 지자체들이 개발을 더 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군요. 근데 솔직하게 네.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환경부에서 이제 이런 평가를 할 때 지표가 되는 종들이 있을 텐데 산림청의 숲가꾸기는 어떤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생물 다양성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된다거나 물론 그 숲가꾸기 사업의 디테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둘 다 좋은 방향을 추구해도 디테일이 망가지면 뭐 중간에 이상한 결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음, 우리가 이런 네 교수님 마이크 좀 받아주실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보충 얘기를 하면은 이 숲가꾸기를 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단벌이라고 해서 어, 단벌이라고 해서 숲의 밀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m, 100m 이 1헥타르 면적에 숲가꾸기 하기 전에는 1000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숲가꾸기를 하면은 700그루만 남는다. 30%를 간벌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숲에 나무가 덜 서 있는 거죠. 근데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준은 숲에 얼마만큼 나무가 울창한지 또 그 서 있는 나무들이 얼마만큼 나이가 많이 컸는지 그런 거를 가지고 일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숲가꾸기를 하면은 밀도가 줄기 때문에 이 등급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도시 주변에 있는 자기 산에 집을 짓고 싶은데 숲이 울창하게 있어서 집을 못 짓게 한다. 이게 자연 그 생태 자연도가 높게 나오면은 개발을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산 주인은 숲가꾸기를 신청해서 거기를 간벌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숲의 밀도가 떨어지면은 자연적으로 생태 자연도가 떨어지게끔. 그러니까 지금 제도가 서로 엇박자로 가고 있는 거죠. 환경부의 그 자연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생태 자연도라고 하는 그 평가 지표하고 산림청에서 생태를 숲을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방법론하고 서로 이게 그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요. 산림청에서는 건강한 숲은 좀 이렇게 그 너무 밀집하지 않고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속갑해 주기를 해서 하층 식생에서 다른 조그만 나무들도 올라오게끔 하고 뭐 풀도 자라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숲가꾸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적인 것인데 이 환경부의 기준이 좀 굉장히 아직 세련되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무의 숫자라든지 크기라든지 나무 연령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도식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을
산주들이, 개발론자들이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숲가꾸기를 써서 문경시에서 관광 개발을 위해서 케이블카를 올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경시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생태 자원들을 낮출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산림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산림과 과장 보고 생태 자원도 높이는 방법 알아? 찾아봐. 그러면 그거 간단합니다. 숲가꾸기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생태의 구조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줌 대화방에서 박준영 선생님께서 메시지 주셨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에 관련 기사 공유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경시장이 인천지방환경청장과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역임했음에도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 법을 잘 악용한 사례입니다. 생태자연도는 환경부, 숲가꾸기는 산림청 사업이다 보니 서로 엇박자가 납니다. 최소한 생태자연도 1등급인 경우 숲가꾸기를 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채팅 주셨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주셨는데요.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산림청이나 지자체 얘기를 좀 같이 들으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그 이야기 없이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사례든 아니면은 뭐 자작나무 식재를 위한 뭐 대규모 벌채 사례든 뭐 음, 좀 네. 마음 아픈 사례들이 많아요. 네. 생태 정치 포럼이니까 좀 네. 넓게 다룰 수도 있지만 좀 깊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구조적으로 네. 이렇습니다. 생태 자연도가 높은 거는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생태 자연도가 높고 울창하면 생태 자연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태 자연도가 높으면은 나무를 자를 수 없는 제약이 걸려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산주 입장에서 보면은 생태 자연도가 높으면은 쥐약입니다. 열심히 키워가지고 생태 자연도가 높을 정도로 나무가 좋아지면은 숲이 좋아지면은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나라에서 뺏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산주들은 그런 단계에 가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거죠.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5등급 이상이 되면은, 5령급 이상이 되면은 생태자연도가 2등급, 1등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산림청에서 40년에 벌채를 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5령급이 된다는 것은 50년생 이상이거든요. 50년생 이상이 되면은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법에 의해서 생태자연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벌채하기 힘들다, 벌채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이제 더 나빠지는 것을, 더 좋게 되는 것을 환경법으로 막고 있다. 나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무가 100년까지 자랄 수도 있는데, 200년까지 자랄 수도 있는데, 100년, 200년 된 나무는 환경부에서 여기는 생태자연도 1등급이야. 나무 될 수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나무를 심고 키운 사람들은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무를 잘라서 이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제대로 알고 풀어줘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좀 의문이 생기는 게요. 그러면 그렇게 생태 자연도가 높으면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전에 벌목을 해가지고 그걸 목재로 해서 경제적으로 수익을 얻는 건데 그렇게 오령이 돼가지고 생태 자연도가 높아진 데는 그걸 베지 않고 거기서 휴양숲을 만든다던가 그 숲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책이 나오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좋은 숲을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대목에서 우리 저기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없어요? 교수님 저는 말씀 주십시오. 네. 그 지금 그
박성미 대표가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정확한 해결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게 나이가 많이 든 통직한 나무들이 까지 잘 기르는 그런 경우에는 공익적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그 속에 새나 야생동물들이 더 많이 자랄 수가 있고, 또 산소를 오래 저장할 수 있어요. 일찍 잘라서 이렇게 불태워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지구상에 오래 탄소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를 계속 자라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고 계속 쌓아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저장에 대한 보상을 탄소 배출권으로 주고, 또 야생동물이 많은 데는 야생동물 보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서 보조금을 더 주고, 그렇게 해야 산주들이 더 아름답고 공익이 더 많이 나오는 숲을 가꿀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생태계 서비스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만들었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걸 적용합니다. 그 국립공원이나 이게 습지나 이런 데만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그 산주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림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산주들이 이제 못 모르고 50년 이상 길렀다 그러면 못 자르게 되는 거죠. 못 자라서 거기를 이제 집을 짓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제도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는 제도가 엄연히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안 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게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시면은 산주도 좋고 우리 국민들 좋고 양자가 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시 마이크를. 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아니 얘기하기 이전에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셨으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는 게 세계에는 있고 우리나라는 없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산주의 이득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이런 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좀 있긴 해야 됩니다. 근데 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부의 그 자연환경도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죄송합니다. 생태자연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환경부와 이제 산림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빗나가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지자체장이 그러니까 입법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산림청에서 숲 가꾸기를 숲을 망치는 형태로 설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관련 예산이나 정책 자체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케이블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의 디테일을 숲을 의도적으로 망쳐줘라라는 식으로 발주가 나갔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정의 영역이지만 추정입니다. 추정의 영역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관련 정책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해킹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취지랑 다르게 적용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용이죠. 네. 오용 내지는 악용. 그러니까 오용이나 악용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안 좋게 적용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케이블카가 뭐 공약인가? 그리고 뭐 지역 주민들의 뭐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는가? 실제로 그것으로 문경 주민들의 삶이 행복해졌는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가 숲을 보전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둘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의 이제 뭐 기준이나 뭐 취지 자체가 뭐 그런 쪽으로 설계가 돼 있는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걸 악용했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숲 가꾸기를 해도 케이블카의 허가는 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 단계에서 뭐 보호가 돼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질문 주셨던 뭐죠? 살림 서비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요. 네. 이거는 취지에 대해서는 진짜 되게 크게 공감을 해요. 그리고 산주들이 혹은 숲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지불제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또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지상 많은 산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로 정책을 짜려면 또 대규모 숲을 소유한 산주들은 음,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규모 산주를 위한 형태로 지불제를 설계를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조세 정의에 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MLA하고 이재용 박사가 왔잖아요. 네. 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되고 있고. 그래서 MLA가 이제 국제 기구에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생태계 서비스 제도가 네. 이쪽으로는 잘 몰라요? 여기는 알지? 생태계 서비스 제도. 중국에서 중국어 하셨어요? 중국에서 이제 퇴경 환림 네. 그거를 이제 양쯔강이 범람을 했을 때 지금부터 한 27년 전에인가 범람을 해가지고 그 이쪽에 그 파리 지역에 샹하이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게 이제 상류 지역 수천성이나 그 위에 상류 지역에 산림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토사가 유출돼서 양쯔강 강바닥이 높아져가지고 범람을 한 거거든요. 비가 한꺼번에 모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상류 지역에 그 화전을 해가지고 또는 개간을 해서 밭농사를 짓던 데를 농사 그만 짓게 하고 나무를 심으면은 돈을 주겠다. 그래서 하류 지역의 공업이 발전한 지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상류 지역에 보냅니다. 그래서 상류 지역은 농사를 그만 짓고 나무를 심으면 돈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이게 보내는데 그게 이제 지금 REDD라고 유엔에서 그런 제도를 채택을 했어요. REDD가 그런 거예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개도국에서 파푸아뉴기아나 뭐 이렇게 와머지원에서 숲을 개발해서 나무를 베고 소고기를 소를 길러가지고 소고기를 팔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산소가 많이 올라가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17%를 기여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줄게 나무 베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탄소 저장 기능이라고 하는 숲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선진국에.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SK에서도 그런 거를 사러 다닙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그 생태계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물 이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서울, 인천, 경기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강원도, 충청북도에다가 주죠. 그죠? 중국에서 그하고 똑같이. 그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인데 안 줘. 얘기해봐. 네, 중국 네.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 정책이 어때요? 네, 저 그냥 그 베이징 근처에 미윈 그 역에서 음, 한강처럼 그, 그, 어떻게 말해요? 물. more, 수원, 그, 외에 사람들이 음, 지부, 네네, 지부제, 그 외에, 주민들이 아래, 사람들 지분하는 거 알아요. 그거. 그래서 선진 국경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위에 강이 흘러들어간 상류 지역에 돈을 보내줘요. 네네네, 그거.
조사했을 때. 네, 그때. 네. 지금 대화방에서 아까 문경 케이스 관련해서 의견을 쭉 주시고 계시고요. 박준영 선생님께서 추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4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지 않으려고 사업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습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경에서는 뭐라고요? 본인이 얘기가 지금 너무 얘기가 커지거든요. 아, 좀 네. 여기 박준영 선생님이 문경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입장에서 너무 박준영 선생님 혹시 오디오 연결되실까요? 문경 사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네, 괜찮으시면 문경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 조금 길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길게까지는 아니고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생태계 서비스 직구제가 아까 습지 쪽 관련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돌리네 습지가 23번째로 이제 환경부 지정 습지로 돼 있어요. 거기서 거의 뭐 용룹과 돌리네 습지가 저희 중심 두 개 정도밖에 서비스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생태계 직구계 서비스로 운영을 하는 사례를 만들었고 근데 대부분 다 이제 그 생태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업 계획을 보니까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만드는 거나 뭐 이런 쪽으로도 진짜 이제 운영이 돼서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이렇게 문경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우연찮게 문경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까 이게 선거 공약으로 들어가고 주민들이 동의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거 공약을 얘기를 할 때 하나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한 10개나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나머지 동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패키지로 묶여서 동의된 것처럼 운영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문제 지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기도 하고요. 또 선거 공약을 짤 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전에부터 이제 그 월요일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학회나 뭐 이런 쪽에 기존의 이제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공약을 짜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지역의 입김이 세거나 아니면 뭐 몇몇 사람들의 이제 그 개발에 대해서 이제 뭐 선거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반영이 돼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도 그 윤석열 그 대통령만 선거 공약을 내건 게 아니라 이재명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 그 지역 유지나 이런 쪽에 목소리만 당겨서 그게 마치 국민을 대변한 것처럼 선거 공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원 선생님께서 베트남에도 산림환경 서비스 지불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링크 공유해 주셨습니다. 박주원 선생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베트남에 네네네. 말씀하라고 그래요. 아, 네. 아포코 얘기를 좀 할 건데 혹시 박주원 선생님 오디오 가능하실까요? 네, 어려우시면 아포, 아, 아포코의 후배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최윤아 선생님 메시지 주셨습니다. 최윤아 선생님 얘기는 좀 대신 읽어주실래요? 여자분이니까. 생태 자연도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지자체에서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파악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관광 이익을 노리는 건지 그 외에 다수 목적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케이블카는 조금 이따가 보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울산에도 사실 지금 케이블카 이슈가 있거든요. 네,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되게 준비하는 쪽에서는 진지하게 준비를 하세요. 근데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는 케이블카는 누구도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인 것 같거든요. 지자체도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자도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이후에 이제 케이블카를 발판으로 다른 사업들을 같이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케이블카에 동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길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조금 더 말씀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요렇게 마무리하고 저 박준영 선생님께서 보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씀 주셨고요. 예, 말씀 주십시오. 네, 케이블카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문경 같은 경우는 인구 7만이 안 돼서 한 6만 8천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요. 그래서 이 케이블카 운영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 아까 이제 그 예산을 쪼갰다 그랬는데 케이블카 설치비로 500억, 499억으로 잡아놓고 상부 정류장 150억도 따로 잡고 그거와 연계한 하늘길 길을 같이 또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1,000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요. 뭐 한쪽에서는 추정이 한 2천억까지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1년 예산이 1조 원이거든요. 지자체에 6만 8천밖에 안 되는 인구에. 근데 케이블카 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데 지자체에서는 또 명분이 뭐냐면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그렇다. 케이블카와 연계된 다른 산업들이 구축이 돼야지 그게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개발적 논리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2천억 뭐 이렇게 되는 금액이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경제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같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새서 어떻게 하든지 그 논리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게 타당하다라고. 그게 이제 지방의 인구 소멸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게 뭐 일요일 주제긴 한데 인구 소멸이 정주 인구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이 관계 인구,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도 이렇게 다 포함을 시켜서 내륙 관광이 다 듣고 있음에도 이제 그걸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역의 인구 소멸에 관해서는 그 나중에 날을 따로잡고 박준영 선생님을 한번 현장에 모시고 좀 길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밀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예,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저도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좀 많이 배우고 있고 아직도 모자란 거 많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REDD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 정부에서 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REDD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성공 사례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REDD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떤 숲이 될 예정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숲이 이제 사업지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서 근데 그걸로부터 이제 사실 그거 자체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이 숲이 될 예정이라는 것은 그 증거를 만들 수도 있고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도 그러면 숲을 보전을 하게 되고 대신에 이 주변의 다른 숲 지역들은 사업지 아닌 산림 지역들은 베게 된다는 그런 위성 증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REDD는 생각보다 좀 복잡한 제도인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정부이나 뭐 다른 정부들은 좀 이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숲에 관해서 뭐 숲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까 제가 가로수 얘기 잠깐 했지만 약간 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숲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 가까운 곳에 숲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하세요. 숲에 가서 뭐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가깝게는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데 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숲들이 아니라 그 국제 기구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숲에 관한 문제들을 눈에 보이는 숲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본 적도 없는 나라랑 협력을 해야 되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숲에서 국제협력이 왜 중요한가요? 사실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6년 동안 이제 작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었는데 이제 지난달 제가 동티모르에 가서 그 저희 어떤 사업 타당성 조사하러 갔었는데 동티모르에 처음으로 갔었고 거기서는 정말 한국 그 뭐 1960년대 산림이랑의 모습은 제가 사진을 봤지만 그때 태어나기 전이죠. 이제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정말 녹화가 필요한 국가구나. 그런데 정부 역량이 부족하고 정부도 이제 자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제3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잘 안 될 거라는 거는 너무 확신이 들었었고 그런데 그 제3자들이 들어오고 뭐 다른 국제기구 저희보다 훨씬 더 큰 국제기구들이 들어와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뭐 5년이나 뭐 10년이나 사업을 이제 종료하고 그러면 그 이제 도움이 주는 부분 파이낸셜 에이드 자체가 이제 빠져나오는 순간 그 나라가 독립적으로 스스로 그 숲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숲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그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저희 이제 작은 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10헥타, 뭐 100헥타, 1000헥타 이하의 산림 복원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대규모로 가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농티머르에서 제안한 사업은 한 750헥타를 이제 녹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러 다니고 지역 주민들이랑 얘기를 하고 마을숲 대표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역 주민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숲의 중요성이랑 뭐. 그런데 그러면 이해를 하면서도 이제 방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방목을 할 수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나 근데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이제 생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게 우선순위가 돼 버리고 그런 방목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땅도 파괴되고 숲 이제 자라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협력에 어 국제 협력이 정말 도움이 줄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들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아까 왜 나무를 심어 놨는데 돈이 사라지는 순간 그 나라가 관리를 못하게 된다거나 심어 놨는데 아까 뭐 양떼인가요? 양 같은 거 몰고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리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깊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네. 네. 저희 이제 사실 저도 아직 배워가고 있는데 음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정부가 그러니까 동티모르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개발도상국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 의견인데 그럼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정부 기관들도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국제 디벨롭먼트 에이드 파이낸셜 에이드에 대한 그 의지가 좀 높아지기도 한데 그런 요소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보통 저희 한국말로 뭔지 모르지만 랜드 테뉴어 수요 땅 수요, 토지 수요. 네. 그런 문제 그게 잘 안 되는 개발도상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사실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업지 선정할 때는 이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고려해야 되고 어느 기간이 소유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이해를 해야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토지 이용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사업을 하려면은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사실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따라 이제 산림이 잘 자라는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주는 나라에서 사람도 같이 파견하죠. 안 어, 하는 경우도 많나요?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저희, 예를 들면 한국 ODA 사업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PM 프로젝트 매니저를 새로 채용을 해서 그분이 이제 현장 그 나라에 가서 사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뒷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오는 댓글, 인터넷 댓글 이런 거 보면 아니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거 많은데 왜 외국까지 가서 뭐 그런 걸 지출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원을 받은 나라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고 그 받은 돈을 어 저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원해줬던 선진국에 주는 것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으로 보내는 게 윤리적으로나 그 절차상 그 지원의 취지나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성공적으로 자연을 복원한 나라고 잘 성장한 나라고 현재 이제 좋은 지위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제 시혜적으로 베풀고 사라져버리는 예산이 아니라 우리의 예산이 숲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년들의 되게 중요한 일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코이카나 이런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고 잘 안 되긴 했습니다. 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어쨌 아예 면접 갔다가 탈락했어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 거기서 자라나는 나무들이 또 탄소를 흡수할 거고 토양이 안정화되면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줄어들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내몽골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무를 심으러 가거든요. 물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들이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가까운 곳에 있는 숲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분은 지금 숲에 관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마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마쳤나요? 더 하는 건가요? 더 하실 거죠. 네. 그러면 왜, 왜 들어왔는지 그리고 여전히 행복한지 그러니까 좋아서 오셨을 거니까 여전히 행복한지 혹은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게 됐는지 그런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일 안 행복한 분 아니면 제일 행복한 분. 박사 받으셨으니까 제일 행복한가요? 네,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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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숲을 공부하게 되셨어요? 어, 그냥 나무 관심이 있어요. 음, 나무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나무 생태계 서비스 제공하는 나무 제공하는 거 생태계 서비스 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음, 수원, 공기, 좋은 공기, 그리고 복경? 아니요. 음, 음, 아름다운 복경도 제공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무 공부했습니다. 그 음, 나무가 네. 좋아서 이제 나무에 대한 숲에 관한 공부를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정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숲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거기에서 주는
원초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숲이 주는 다양한 소용감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한다고 합니다. 계속 숲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실 거죠. 중국에서 돌아가서도. 그럼 생물 다양성 이런 쪽 연구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에서도 이제 생물 다양성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거죠. 아, 네네네. 그럼 저는 생물 다양성 왜 중요한지 짧게만 말씀 주십시오. 아, 네네.生物 다양성 진짜 중요해요. 그 나무 동물 많이 있으면 그生物 다양성 높아요. 그래서 음 좋은 공기, 좋은 분위기도 주변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었어요. 음, 제가 관심하는 거, 그,生物 다양성, 기후 변화,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아니면 100년, 50년 후에 그 기후 변화, 그生物 다양성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생物다양성 높은 지역이, 보호 지역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네,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 보호 지역이 있는지 기후 변화에 따라서 50년, 네, 100년 뒤에 어떻게 네, 달라지는지 이런 거 궁금하다고 네, 하셨죠. 네, 이 오래 사셔서 지속 가능한 연구를 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고요. 지금 채팅창에 의견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벤 양님께서 그 프리라이더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벤 양님 혹시 그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어, 맥락인지 저, 조금 설명을 들어보면 아, 좋겠는데요. 저 벤 양이라 돼 있군요. 저희 어제 같이 있던 거 양성욱이라는 대학생인데요. 아, 예, 양성욱님이군요.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이걸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국제적인 그 협력 관계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적인 기후변화 생태보존 대응에서 이제 프리라이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국제적인 협력과 그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되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가 약간 국가나 개인이 어, 다른 이들의 노력에 기대어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의 혜택을 누리면서 약간 스스로는 그 과정에 기여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국제적인 협약의 파리 협정이라는 정책을 보면 그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자발적인 각 나라의 목표를 설정하고 약간 이를 이행하기로 한 국제적인 협약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일부 국가들이 그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막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막 충분한 목표값을 설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했던 경우가 그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늘이 약간 파랗다는 것은 모두가 즐길 수 있지만 꼭 내가 그 환경 보호에 참여를 안 하고 그 옆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옆집에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약간 개인들 간에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프리라이더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아니면 아, 네. 에밀리가 잘할 것 같은데. 네. 에밀리 말씀 주세요. 에밀리가 아니면 제가 먼저 얘기하고 다음에 음, 누가 하실까요? 그러면 제가 짧게 하고 에밀리님이 받아주시면 그 국제기구에서 뭐 참여하지 않고 뭐 나쁜 노선을 가는 국가들 여튼 네. 요 프리라이더 얘기를 조금 하면 사실 제일 유명한 프리라이더가 저기 미국이죠.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미국에서 보고 있지는 않겠지?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트럼프가 파리 협약을 탈퇴했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다시 들어왔었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트럼프가 이거를 몰라서 탈퇴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짧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우리는 인류는 언젠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방법이 뭐 핵융합이 됐든 뭐 원자력 영역에서 혁신을 하게 됐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뭐 혁신을 이루든 어떤 혁신일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인류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영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각자의 노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각 국가별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 그 과정은 돈이 들어요. 돈이 들고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분담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기후변화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발을 빼버리면 그동안 미국은 굉장히 많은 석유를 생산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고 자기들의 정책 그러니까 인프라를 바꾸기 위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전가할 수 있고 이러면서 일방적인 이득을 가져갈 수 있죠. 이거는 뭐 게임 이론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설명하기는 되게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나라는 눈치를 본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눈치 지금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은 글쎄요. 뭐 국제사회 비난 이런 걸로 국가의 정책 방향을 뭐 정할 수 있을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하더라도 산업계에서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통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재임 기간에도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형태로의 혁신으로 계속 나아갔고 성과를 이뤄냈었고요. 기업 영역에서 할 수도 있고 또한 정부 이외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나라들도 또 자기들의 역할을 다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라이더가 발생하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프리라이더를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는 저기 혹시 교수님께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을 누가 혼내요? 저기 에너지가 하는 말. 에밀리 미국 혼내줄 수 있나요 혹시? 근데 미국을 혼내달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프리라이더 문제는 그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나도 덩달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기후 악당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 그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그 양이 전 세계에서 9위, 인구 1인당 뭐 이게 9위, 10위 뭐 이렇게 높은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걸맞는 그 부담을 지금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후 악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완전 프리라이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프리라이더에 근접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리라이더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국가가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들이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체에서 큰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는데 주도적으로 국민들을 이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밑바닥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앞에서 모범적으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프리라이더를 많이 만들지 않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그 프리라이더가 어떻게 이 생태 정치와 관련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아,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각자 이제 차를 탈 때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독일 사람들처럼 차를 배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를 타고 될 수 있으면은 네덜란드나 덴마크 사람들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지구상의 평균 정도로 어, 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국제적인 시각은 그렇고 국내적으로 보면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부담을 지고 있어요. 생태적인 서비스를 많이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서울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한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적정한 가격을 매겨서 보답하지 않고 아주 싼 값으로만 사서 먹고 싼 값 공짜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돈을 안 내고 가서 보고 온다든지 뭐 깨끗한 물을 물값을 제대로 다 치르지 않고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 국내에서 프리라이더의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어, 양성욱님은 등장하실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 가시네요. 매회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올라왔던 의견들 조금 읽어드릴게요. 어, 요것도 여자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현님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생태계 보전과 개발 사업 사이에서 우리는 개발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최윤아 님이 말씀하셨던 지자체가 왜 개발을 택하게 되는가의 문제랑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보전으로 발생되는 이익은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이익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보전은 경제적으로 바로 보이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요. 하지만 환경은 필수적인 주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부가 없어지면 의식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이 너무 낮고 간접적인 것 같아요. 주부가 없어진 환경이 망가진 곳의 지역 주민의 고통과 연쇄적 반응에 더 관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김우정님, 박주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유해드리면요. 김우성, 에밀리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덧붙이자면 사업 단위에서 살림을 기술적으로 심고 가꾸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업이 끝나서도 실제적 산림 관리의 주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틀에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 협력도 더 많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국토 녹화 경험에서 공유해 줄 수 있는 많은 경험적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독 산림 경영 협력 사업처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것도 한세롬님. 한세롬님은 말씀해 주신 걸 공유하면 상대적으로 개발 사업에 대한 종종 과대평가가 되는 개발 사업에 대한 예상 이익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되는 반면 훼손으로 인한 손해와 고통은 보도가 적게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은 뉴스와 기사에 더 많이 관심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에 대해 더 많고 깊은 소식을 전하는 언론들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전과 개발 사이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펙트럼 내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할지 그 지역의 주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생태 정치에서 힘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훼손과 개발 사이의 스펙트럼 어느 지점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현명하게 생태 자원을 활용하고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줌 대화방의 의견이 굉장히 활발하네요. 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조금 정리하면 아까 프리라이더를 막기 위해서는 윤 교수님께서는 정치 지도자 혹은 기업의 대표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기후변화가 됐든 생물 다양성이 됐든 숲이 됐든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시면 그 정치인은 그 문제를 무겁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곳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음, 아까 숲에 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숲에서 느꼈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현 연구원님 어, 숲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예, 네.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여전히 숲을 사랑하시는지 뭐 그런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말씀드려도 돼요? 네, 아, 네. 저는 숲을 굉장히 사랑해서 이 공부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지만, 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거는, 어, 저희, 음, 요즘에 저희 같은 연구소나 대학 기관은 이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라 아무튼 정부에서 R&D 예산을 이제 삭감을 하면서 기초 연구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나 저 같은 작은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들이 연구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렇게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근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R&D 과제에 대한 예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위기 때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때도 R&D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왔다고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과학 지식의 축적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과학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 기초 과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뭐 응용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 어, 그걸로 이제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 지식에 대한 기초 과학 공부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어, 더 많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고 줄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조용조용 말씀을 해주셨지만 되게 주먹을 불끈 쥐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주먹은 계속 쥐고 있었어요.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아프죠. 사실 기초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그 실패를 반복하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은 되게 성실한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어떤 분은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일에 비유했어요.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쏴놓고 그 화살이 떨어진 곳에 관역을 그리는 게 기초과학 연구다 이런 비유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자기 분야에서 각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뭐 수학 영역이나 뭐 이런 영역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숲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숲을 더 가까이, 더 제대로 우리가 향유하기 위한 뭐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R&D 예산의 중요성 이런 거 말씀 주셨어요. 최근에 뭐 카이스트에서 학생이 끌려나간 사건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네이처의 R&D 예산 삭감이 한국의 젊은 과학자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다라는 기고가 올라왔다는 기사가 보이네요. 네, 치명적입니다. 네. 이거는 네이처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네이처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글들을 다루니까요. 네. 그런데 뭐 여튼 이거는 사실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자명한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른 이 문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숲부터 이제 뭐 다른 나라의 숲, 이런 숲의 문제들을 얘기해 봤어요. 우리가 숲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왜 협력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태 정치를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삶과 닿아 있는 이야기들을 찾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린 테이블 찾아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와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린 테이블 운영 일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대화방 통해서도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내일이죠. 23일 금요일이랑 24일 토요일에는 그린 테이블 행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23일 금요일은 저희가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에서 수박 아카데미의 7번째 강연이 진행이 되고요.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25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린 테이블은 낮 시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5일 일요일 낮 12시에 함께 점심을 먹고 1시부터 조금 더 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장소는 시흥시 동산길 33번지 숲 1976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저녁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발표 수고했어요. 나 텍스트 좀 오늘 주나?